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35쪽 김승희 시인의 배꼽을 위한 연가 5호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본문 들어가기 전에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두 가지 얘기를 제가 먼저 얘기를 좀 하고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고전소설을 차용했다는 겁니다. 고전소설 중에서도 여기 보니까 인당수, 공양미 삼백석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봐서 심청전의 내용을 끌어들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심청전의 내용을 그대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시인의 입맛대로 변형시켜서 좀 변화시켜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변용 또는 이제 주관적 변용이란 말 쓰거든요. 자, 이 시 말고도 사실은 현대시 중에서 고전소설을 차용하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종삼 시인의 술래잡기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재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시도 이 시랑 마찬가지로 심청전의 내용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만한 것 중에서는 박재삼 시인의 흥부부상이라는 시 굉장히 유명한데 그 시도 역시 흥부전의 내용을 차용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소설의 독해 포인트 중에 하나가 심청전의 내용을 어떻게 가져오고 어떻게 변형시켰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독해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이 시를 이제 읽기 전에 알았으면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 시는 굉장히 개성적인 발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통념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 시의 개성적인 면모가 두드러지는 지점은 바로 그 심청전에서 나오는 심청이의 희생 있죠, 희생. 이 심청이가 이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해서 눈을 뜨게 만든 이 희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이 시의 굉장히 독특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조선시대부터 계속해서 심청전이라는 이야기가 전래되어 오면서 그 이야기를 머리맡에서 들었을 수많은 어린이들이 과연 어떤 가치관을 학습했겠느냐. 이 내용을 보면 심청이는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을 했고요. 이 이야기는 그것이 도덕적으로 훌륭한 행위라고 믿게 만드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심청이가 희생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황후가 되고 아버지도 눈을 뜬 그런 해피엔딩으로 결말을 맺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이 자식 세대가 이 기성 세대를 위해서 희생하는 서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아파가지고 아이를 삶아서 드렸던 동자삼설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왕을 기리는 종소리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 아기를 희생한 에밀레 종설화라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자식 세대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굉장히 뿌리 깊은 사고방식이었어요. 근데 이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는 이것은 그 효라고 하는 그 굉장히 강조되는 그 가치 때문에 이제 실현이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효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동양권,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만 작동하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사실은 인간 객관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효라는 것은 사실은 인간과 인간을 평등하게 대하는 사고방식이 아니라 자식보다 부모가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런 지점에서 이 시의 화자는 그 심청이의 희생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자신은 그 어떤 효라는 가치에 얽매여서 그런 희생을 하지 않을 것이며 나의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은 가끔 이게 보면은 도발적으로까지 좀 느껴지는 그런 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약간 내용은 좀 제 취향 저격인 시예요. 자, 어쨌든 이런 어떤 개성적인 발상이 드러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본문 해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당수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인당수 동그라미 칠 수가 있겠죠. 자, 인당수라는 공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인당수라는 거는 무엇을 상징하는 공간입니까? 심청이의 희생을 상징하는 공간이죠. 그쵸?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인당수에서 벌써부터 우리가 고전소설인 심청전을 차용했음을 알려주는 거죠. 근데 나는 인당수에 빠지지 않겠대.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뭔가 어조가 좀 단호하죠. 나는 그럴 수 없다. 어머니를 부르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심청전을 차용하긴 했지만 여기서 어떤 변주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주? 심청전에서는 아버지와의 관계성 속에서 이야기가 전개된다고 하면은 이 시는 아버지를 어머니로 바꾸고 있죠. 자, 이 시에서 어머니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어머니는 어떤 의미로 설정이 되어 있냐면, 자, 어떤 희생을 당연시하는 존재. 희생을 당연시하는 존재니까 신세대적 존재가 아니라 어떤 구시대적 존재가 되겠죠. 자, 더불어 화자와 생각이 같은 존재요, 다른 존재요.
뭔가 화자와 생각이 다른 존재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왜 이 아버지를 어머니로 변주시켰을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 역사 속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더 억압적인 삶을 살아왔죠. 그리고 그런 점에서 아버지를 어머니로 바꾼 것이 이 여성 화자가 여성 화자에게 주체적인 어떤 삶의 내용을 전달하고 설득함으로써 어머니를 좀 각성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죠. 어머니, 저는 살아서 시를 짓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 산다는 얘기는 희생을 거부하는 거죠. 나는 희생하지 않고 살아서 시를 짓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 시를 짓겠습니다. 벌써 뭐뭐 하겠다라는 점에서 의지적 어조 드러나죠. 뭐뭐 하겠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시를 짓겠다는 것은 이제 희생하지 않고 화자가 무언가 자기가 이제 해나갈 어떤 자기 스스로의 선택이기 때문에 바로 이 시를 짓는 행위가 뭐가 되겠습니까? 시인의 주체적인 삶, 주체적 선택에 의해서 펼쳐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화자하고 이제 작품 바깥에 시인이 연결되는 지점이죠. 왜냐하면 이 시를 쓴 사람의 직업이 시인이기 때문에 이제 화자랑 시인을 어느 정도 동일시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구조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공양미 300석을 구하지 못하여. 공양미 300석은 의미가 뭐예요? 이것도 역시 뭐예요? 인당수랑 유사한 의미를 갖는 거지. 왜냐하면 이 공양미 300석이라는 게 심청전에서 심청이가 희생을 하는 계기가 되는 소재거든요. 그리고 사실 공양미 300석을 처음에 약속한 거는 심청이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신봉사가 심청이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눈을 띄고 싶은 욕심 때문에 충동적으로 주지승하고 약속한 거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이 공양미 300석도 결국에는 눈을 뜨기 위한 심청이의 희생과 연관을 지을 수가 있겠죠. 공양미 300석을 못 구해서 당신이 평생을 어둡더라도, 당신이 평생 눈을 뜨지 못하더라도 결코 인당수에 빠지지는 않겠대. 또 겠다. 의지 드러나는 의지적 어조고 굉장히 도발적이죠. 당신이 어머니께서 눈을 못 뜨더라도 나는 결코 안 빠지겠대. 자, 여기서 결코라는 부사와 어때요? 느낌이 어때? 굉장히 단호하고 단정적인 어조죠. 어머니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행위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어머니, 저는 여기 남아서 책을 보겠습니다. 자, 이 구절하고 뭐하고 완전히 대응되는 구절이에요? 요 구절, 시를 짓겠다, 남아서 시를 짓겠다와 여기 남아서 책을 보겠다는 것이 완전히 대응되는 구절인 것이고, 따라서 이 책을 보겠다는 것도 화자의 주체적인 삶, 희생을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인 거죠. 자, 넘어가 볼게요. 나비여, 뭔가 새로운 소재가 나와. 이 나비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자, 그 나비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이 6줄에 드러나는데요. 이 6줄이 여러분들이 이 시에서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독해 포인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뭐랄까 의미적인 대칭 구조를 갖고 있고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시가 출제가 된다면 이 6줄의 내용을 무조건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럼 확신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시어가 6개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애벌레, 나비, 누에고치, 알, 새, 껍질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각각 의미 대응 구조를 갖고 있는데 애벌레와 알이 같은 시어고요. 나비랑 새가 같은 시어고 누에고치랑 껍질이 완전히 같은 시어입니다. 병렬적인 구조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각각의 의미를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애벌레랑 알이랑 같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나비랑 새가 같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누에고치랑 잠깐만요. 이거 잘못 썼다. 누에고치랑 뭐예요? 껍질이 같은 시어라고 했죠. 자, 이 부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먼저 이 애벌레가 누에고치를 버리고 또는 껍질을 부수고 새가 된다고 돼 있죠. 그러면 얘네들 사이 관계가 보면은 이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것을 버려야 되는 구조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자, 마지막부터 볼게요. 바로 이 나비, 새, 이 최종적인 목적지, 이것이 바로 어떤 주체적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누에고치와 껍질은 뭐냐면은 이 애벌레와 알이 어떤 인간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어떤 뭐 심청이와 같은 화자와 같은 인간이라고 할 때 이 누에고치나 껍질은 두 가지 속성을 갖는 거예요. 어떤 그 인간이나 어떤 존재를 보호함과 동시에 또한 뭐예요? 억압하고 속박하는 존재인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누에고치나 껍질 같은 것들을 예를 들어서 부모의 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부모의 품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주체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
홀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부모의 품을 떠나서 정신적으로 독립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자, 여기서 그 애벌레가 나비라는 주체적 인간이 되기 위해서 그를 둘러싸고 있던 누에 고치를 버리는 게 죄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이게 무슨 법이야? 바로 서리법이죠. 이게 뭐예요? 죄가 아니란 얘기죠. 껍질을 부수는 것이 죄가 됩니까? 이 말은 화자의 심리는 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려면 기꺼이 누에 고치를 버려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이 부분을 이 시의 내용하고 연관시키면 뭐가 되겠어요? 심청이가 주체적인 인간으로 서기 위해서, 심청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효라는 가치, 부모를 위해서 자식이 희생해야 된다는 그런 가치를 벗어던지는 것이 뭐가 죄가 되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의 상징성, 심청이가 주체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 희생을 거부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전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대신 점자책을 사드리겠습니다. 어머니한테 뭐 사드린대? 점자책을 사드린대요. 저 이 부분 굉장히 좀 웃기던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쓴 시인의 심리를 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무턱대고 나 희생하기 싫어요 이러면은 약간 양심에 찔리지. 왜냐하면 어머니한테도 뭔가 눈을 못 뜨지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시해줘야지 그런 윤리적인 비난을 피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간 이 부분에서 뭔가 시가 변명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가 갖고 있는 좀 소재상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점자책을 사드리겠대. 어머니 점자 읽는 법도 가르쳐드리겠대. 이건 뭐가 되겠어요? 점자라는 것은 어머니가 눈을 못 뜬 대신에 어머니가 취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체도 화자가 생각할 때는, 화자의 시선에서는 나름대로 어머니가 취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어머니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어머니 나름대로의 주체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머니, 내가 희생하는 것 대신에 점자책 읽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자, 우리의 삶은 모두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막 점자책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이라는 것은 모두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외국어 같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무엇에 비유한 겁니까? 무엇은 무엇에 배우겠어요? 자, 지금 우리의 삶을요, 외국어에 비유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외국어가 같다. 왜냐하면 외국어라는 거는 결국에는 노력으로 습득해야 되는 거죠, 누구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부분에서 어떤 배우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배우는 삶이라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주체적인 삶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점자책을 배우고 무언가를 배우는 행위는 심청이가 남아서 시를 쓰겠다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책을 보겠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이 행위하고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시어가 될 수가 있겠죠. 어떤 배우는 삶, 그 다음에 주체적인 삶,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배움이라는 행위에서 드러나는 거고, 어머니도 이제 그만 희생을 강요하는 가치에서 벗어나서 배우며 삽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래요? 어디에도 인당수는 없습니다. 뭔가 또 단호한 느낌이 들죠. 인당수는 없다는, 그러니까 뭐예요? 더 이상 희생으로는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강한 어떤 어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머니, 우리는 스스로 눈을 떠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눈을 떠야 되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를 속박하는 모든 굴레, 전통적인 가치, 희생적 가치, 그런 데서 벗어나서 우리가 새롭고 주체적인 삶을 각자 살아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특히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2인칭 주어가 나왔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뭐뭐 해야 합니다처럼 뭔가 청유의 느낌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굉장히 어떤 설득적인 어조까지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만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어머니에게까지 그 주체적인 삶의 방식을 설득하고 전달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는 거죠. 자,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시는 그 심청전을 굉장히 새롭게 인용해가지고 어떤 심청이 희생을 부정적인 내용으로 보고 나는 그런 희생을 거부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마치 나비가 되기 위해서 누에고치 그 다음에 껍질을 부수는 것처럼 나에게 어떤 부여된 모든 속박적 가치들을 깨쳐나가겠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 그런 시가 될 수가 있겠네요. 자, 이 시를 이제 읽었으니까 우리 하던 대로 심화학습 좀 갑시다. 심화학습 좀 갈게요. 이번 심화학습 내용은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시를 아주 보기 좋게 알맞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그 좋은 방식은 이 시를 자, 대립적인 시어들로 분류해서 읽으면은 굉장히 이 시를 명쾌하게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에서는 양쪽으로 대립되는 시어들이 등장합니다.
자, 무슨 시어냐면요. 어떤 희생적 가치, 어떤 구시대적 가치, 어떤 권력적인 것, 자,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시어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주체적인 삶 또는 새로운 삶을 상징하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시어들을 양쪽으로 쫙쫙쫙 분류해 나가면서 이 시 읽으면 굉장히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희생적 가치에 들어갈 수 있는 시어가 뭐가 되겠습니까? 자, 인당수가 여기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어머니도 여기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머니는 아직 이쪽 가치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니까. 자, 그 다음에 공양미도 여기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누에고치와 껍질, 둘러싸고 있는 어떤 그런 속박들, 그런 것들도 다 여기 들어갈 수가 있겠죠. 반대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바로 나는 여기서 시를 쓰겠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그 다음에 책을 읽겠다.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점자책을 배워라. 점자책 읽는 걸 배워라. 자, 그 다음에 또 나비랑 새가 있겠죠. 나비랑 새. 나비랑 새가 돼야 된다는 게 주체적 삶의 완성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배움이라고 하는 시어. 그러니까 외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무언가 배우고 깨우쳐 나가는 것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되겠어요? 우리는 모두 눈을 떠야 합니다. 눈을 뜨는 행위. 자, 이런 것들이 뭔가 새롭고 주체적인 삶을 상징하는 시어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 양쪽 축을 잘 분류해가면서 읽으면은 확실히 이 시를 명확하게 읽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심화학습 주제는 뭐냐면요. 이 그 수능 특강의 2번 문제에도 나와 있는 그런 것인데, 바로 이 시의 제목에 배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바로 이 시에서 배꼽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그 문제에 나오다시피 이 배꼽은요, 그 시인의 다른 시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바로 평등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다 배꼽이 있죠? 배꼽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배꼽 없는 사람 없죠? 지금 나도 배꼽 있어요. 여러분들 다 배꼽 있을 거야. 배꼽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배꼽 앞에 평등한 존재란 말이지. 그래서 배꼽이라는 거는 관계의 평등성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러면 왜 이 시의 제목이 배꼽을 위한 노래일까? 결국에는 이 시인이 모든 평등한 존재를 위한 노래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부모 자식 관계도 지배적 관계가 아닌 평등한 관계를 추구하는 시인의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평등한 상태에서 나를 억압하는 권력과 구속, 이데올로기들을 벗어 던지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시인의 메시지가 이 배꼽이라고 하는 평등함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배꼽의 상징성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에 마지막 봅시다. 자, 마지막은 뭐냐면은 그 마지막 심화학습은 그 페이지 36쪽에 있는 3번 문제에 있는 보기 내용인 거예요. 이게 이 시인의 그 내용, 인용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보기 읽고서 저한테 질문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이 보기 내용이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그 보기에 있는 멘트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시가 반성적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반성적 관계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 반성이라고 하는 거는 윤동주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나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인간의 모습에 대한 비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성이라는 건 결국에는 일종의 우리를 둘러싼 세계에 대한 비판적 사고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세계들을 반성하는 것이 우리의 그 세계에 대한 어떤 비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비판이라고 고쳐져 있다 보면은 시가 비판을 하지 못한다면은 시는 무엇이고 나는 왜 시를 쓸까? 나나 우리의 삶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다친 무릎들이 고통스럽고 아파서 나는 시를 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다친 무릎의 상징성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 다친 무릎이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희생을 강요하는 어떤 희생을 강요하는 기존 질서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청이 희생이 대표적인 예죠. 심청이의 희생. 그러니까 이 다친 무릎이라는 게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어서 개개인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어떤 힘, 권력, 그 다음에 구시대적인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릎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권력 관계 속에서 복종하거나 막 권력에 투항하거나 할 때 무릎을 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 무릎이라는 게 그 어떤 권력으로 인해서 다친 그런 어떤 희생당한 그런 존재들, 이제 그런 존재들이 고통스럽고 아파서 나는 그를 고발하고 반성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시를 쓴다 이 말인 거죠. 시의 언어는 지배적 힘들과 반성적 관계를 맺고 있을 때 바로 이 지배적인 힘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희생을 강요하는 기존의 힘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시야말로 바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기의 내용도 이해하면은 이 시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총정리 들어갑시다. 주제는 뭐가 되겠어요? 바로 희생을
거부하는 어떤 주체적인 삶의 태도의 필요성 또는 이런 태도를 촉구하는 것. 자, 이것이 이제 이 시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출제 포인트 빠르게 짚어보고 마무리해 볼게요. 자, 이 시는 고전소설 심청전 차용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존의 통념, 심청이는 효녀고 그것이 바람직한 가치라는 기존의 가치를 거부하는 개성적 인식이 드러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시에서 대립적인 시어들 있죠. 아까 표로 이렇게 정리했던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했어요? 바로 이 시어들의 상징성 부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의 어조 어때요? 굉장히 단호하고 단정적이죠. 그 다음에 나는 희생하지 않겠다는 의지, 그 다음에 어머니에게도 이걸 설득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자기 심정을 고백하는 이런 어조들이 드러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